말 잘 들어라. 이 부대에 널 보호할 사람은 없다. 비웃던 대령의 그 말하지만 그 여자를 몰랐다. 눈 속의 훈련소, 누구보다 치열했던 여군 중의 윤세아. 모든 걸 감수하며 버티던 그녀에게 닥친 누명,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녀는 대통령의 친딸이었다. 부대는 혼란에 빠지고 진실은 은폐된다. 믿었던 동료의 죽음, 조작된 사건, 그리고 권력의 그림자. 국가가 나를 버려도 나는 군인으로 싸운다. 그녀의 단 한마디가 세상을 뒤흔든다. 비웃음은 사죄로, 절망은 정의로 바뀌는 순간, 대령이 무릎 꿇던 그날, 진짜 보호자가 드러난다. 그녀의 이름 윤세아. 국가가 숨긴 진실의 시작. 지금 그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의 첫서리가 내린 강원도 산골 군부대의 새벽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 훈련장에는 이미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윤세아 중위 27살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군사관 후보생으로 임관한 엘리트였지만 이곳에서 그런 이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아는 말없이 구보를 반복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숨이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고통이 당연하다는 듯, 아니 어쩌면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부대 안에서 세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백으로 들어온 서울 여자, 공주병 걸린 장교, 군대를 뭘로 아는 거야 같은 말들이 뒤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세아가 지나가면 병사들은 고개를 돌렸고 선임 장교들은 냉소를 보냈죠. 여자라서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세아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아가씨들 놀이터가 아니야. 정신 차려. 박대령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험악한 표정으로 세아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50대 중반의 박대령은 이 부대에서 10여 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에게 여군 장교란 존재 자체가 눈엣 가시였죠. 특히 세아처럼 학력도 좋고 배경도 좋아 보이는 이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세아는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죠. 박대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겉모습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아의 하루는 혹독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보를 하고 아침 점호를 받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선임들이 주는 잡무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서류 정리, 청소, 병사들 관리, 야간 근무까지. 세아는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욕설도 들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이것도 못해? 역시 여자는 안 돼 같은 말들이 일상처럼 날아왔죠. 불합리한 규칙도 많았습니다. 남자 장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세아만 해야 했고 같은 실수를 해도 세아에게만 더 큰 질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아는 한 번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세아는 홀로 남았습니다. 좁은 숙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세아의 가슴 속에는 조용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세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아 본인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 무게는 날이 갈수록 세아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세아에게 군인으로서 제대로 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세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아는 병사들의 생활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병사가 몸을 떨고 있는 게 보였죠. 세아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했죠. 하지만 세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걸. 세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들어줄게. 병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곳에서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세아는 다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아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바꿀 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곧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훈련장에는 이미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대령이 앞에 서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세아는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오늘은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긴장했습니다. 총을 다루는 일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으니까요. 오늘 훈련 제대로 해. 실수하면 용서 안 해. 박대령의 말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었죠. 세아는 총을 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세아의 총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비명이 들렸죠. 세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병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총기 오발 사고였습니다. 세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죠.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고 장교들이 달려왔습니다. 세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박대령이 세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윤중이, 내가 뭘 한 거야?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세아에게 쏠렸습니다. 세아가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세아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걸 알았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는 급히 의무대로 옮겨졌고 훈련장은 통제되었죠. 헌병들이 도착해 현장을 봉쇄했고 모든 병사들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세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윤세아 중위, 당신이 총을 만졌습니까? 헌병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세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제 총에서 나온 총성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세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라니. 그 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고 세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헌병은 차갑게 기록했습니다. 세아의 침묵을 유죄의 신호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조사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세아는 격리되었고 다른 병사들과 접촉할 수 없었죠. 좁은 방에 홀로 갇힌 세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나인가? 왜 하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 부대 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이 돌았죠. 윤중이가 일부러 그랬대. 여자가 총을 다루니까 저런 일이 생긴 거야. 역시 여자는 군대에 어울리지 않아 같은 말들이 퍼졌습니다. 세아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대령은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죠. 윤세아 중위의 부주의로 인한 총기 오발 사고. 박대령은 상급 부대에 보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군 장교의 무능함을 입증하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SUV 한 대가 들어온 것입니다. 번호판도 특이했죠. 일반 차량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이는 이들의 움직임은 단호했고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박대령은 당황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그가 차량 앞으로 다가가자 한 남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입니다. 박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와대라니.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곳까지 온 걸까요? 경호처 관계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세아 중위의 신변 보호를 요청받았습니다. 즉시 면담이 필요합니다. 신변 보호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대령이 물었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세아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만 했죠. 박대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세아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청와대에서 직접 사람을 보낸 걸까요? 세아는 면담실로 불려왔습니다. 경호처 관계자 2명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법무관도 있었습니다. 세아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죠. 윤세아 중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법무관이 물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기 사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작이라니. 법무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훈련 당시 CCTV 영상과 탄피 분석 결과 오발은 장비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대 내부에서는 이를 은폐하고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세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청와대에서 이 일에 관여하는 걸까요? 세아가 묻기도 전에 경호처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윤중이 당신의 신원에 대해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움직인 건가요?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정체를 밝히지 마세요. 저는 그냥 군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대령은 복도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죠. 그가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따님을 보호하라는 지시입니다. 박대령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의 딸, 윤세아가 대통령의 딸이라니. 그동안 자신이 조롱하고 괴롭혔던 여자가 바로 국가 최고 권력자의 자녀였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대 안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중이가 대통령 딸이래. 그래서 청와대에서 온 거래. 우리 다 죽었다 같은 말들이 속삭여졌죠. 병사들의 태도는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무시하던 이들이 오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오히려 더 고립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여군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누구도 세아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대령은 자신의 방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자신의 경력은 끝장입니다. 진급은커녕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윤세아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사고의 책임을 세아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그녀를 군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딸이 군에서 사고를 냈다. 그거 세상에 퍼지면 청와대도 끝장이지. 박대령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죠. 세아가 총기를 부주의하게 다뤘다는 거짓 증언을 병사들에게 강요했고 현장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아의 잘못으로 보이도록 꾸몄습니다. 며칠 후 세아는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군법회의를 기다리는 동안 수감되는 것이었죠. 세아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세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몰랐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치소의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세아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죠.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세아는 처음으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건가요? 세아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통령인 아버지는 세아에게 군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힘을 기르고 국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했죠. 하지만 지금 세아를 지켜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도 국가의 정의도 모두 허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치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간수가 다가왔고 면회 시간이라고 알렸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변호인일까요? 면회실로 들어선 세아는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죠. 하진 일병이었습니다. 20살의 어린 병사, 세아가 예전에 구해줬던 그 병사였습니다. 하진은 세아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중위님,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아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왜 왔니? 너까지 연루될 수 있어. 중위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알아요. 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세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고작 20살 병사 하나뿐이라니. 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중위님, 저 그날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는데? 총기가 오작동했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건 장비 결함입니다. 중위님 잘못이 아니에요.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증인이 있었던 겁니다. 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훈련 영상이 있을 겁니다. 통신실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돼. 위험해. 세아가 말렸지만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위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중위님을 구할 차례입니다. 세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진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곧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면회가 끝나고 세아는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죠. 하진이라는 이름의 희망이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특별감찰조사단이 파견된 것입니다. 청와대의 지시로 구성된 조사단은 박대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대령은 초조했습니다.
자신이 꾸민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웠죠. 조사단장은 엄격한 인상의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박 대령을 불러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 대령,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제출하십시오. 이미 제출했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요구합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본이라니. 자신이 편집한 영상이 아니라 원본을 요구한다는 건 이미 의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본은 서버 오류로 손상되었습니다. 박 대령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장은 속지 않았죠. 서버 오류라. 공교롭군요. 그렇다면 통신실 담당병을 불러주십시오. 박 대령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통신실 담당병은 바로 하진 일병이었습니다. 하진을 조사하면 모든 게 들통날 수 있었죠. 그날 밤 하진은 통신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훈련 당일의 영상 파일을 찾기 시작했죠. 박 대령이 편집한 영상 말고 원본 영상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하진의 눈은 충혈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삭제되었다고 표시된 파일 속에서 원본 영상을 복구한 것입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아는 총을 들었지만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발은 옆 사수의 총에서 발생했고 그 원인은 명백한 장비 결함이었죠. 안전장치가 고장 나 있었던 겁니다. 세아는 무고했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세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대령이 서 있었죠. 그의 뒤에는 헌병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진 일병, 뭐 하는 건가? 박 대령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 대령은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불법으로 자료를 빼내려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대답했지만 박 대령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병사를 조사해라. 군사기밀 유출 혐의다. 헌병들이 하진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진은 저항했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 박 대령이 소리쳤습니다. 하진은 주머니 속 USB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걸 빼앗기면 안 됐습니다. 세아를 구할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하진은 순간 결심했습니다. 헌병의 손을 뿌리치고 달리기 시작했죠. 복도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 부대 밖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증거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세아 중위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진은 부대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헌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하진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진의 눈에 국방부 조사단 차량이 보였습니다. 조사단장이 막 차에 타려는 참이었죠. 하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령님, 대령님. 하진이 소리쳤습니다. 조사단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진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입니다. 윤세아 중위가 무고하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성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진의 몸이 휘청거렸죠. USB를 쥔 손이 풀어졌고 작은 장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조사단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헌병들도 놀란 표정으로 멈춰섰습니다. 아무도 총을 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박대령은 멀찍이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의무병, 당장 의무병을 불러. 조사단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USB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조사단장이 그것을 집어들었죠. 이게 뭔가? 하진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 윤중희님, 무고해요. 그리고 하진의 눈이 감겼습니다. 의무병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살 청년의 심장은 멈춰 있었죠. 조사단장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박대령을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까? 자, 잠깐만요. 이건 사고입니다. 도주하는 병사를 저지하려다. 박대령이 변명했지만 조사단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병대장을 불렀습니다. 박대령을 즉시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USB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부대는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사 한 명이 의문사했고 그 죽음 뒤에는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는 소문이 퍼졌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도주 병사 사살로 처리되었습니다. 박대령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사건을 축소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하진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신문을 건네줬고 거기에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죠. 강원도 모 부대 병사 의문사. 세아는 신문을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진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세아는 신문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자신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하려다 하진이 죽은 겁니다. 20살의 어린 병사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세아는 울부짖었습니다. 구치소 안에 그녀의 비명이 메아리 쳤죠. 간수들이 달려왔지만 세아를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세아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세아에게 면회 통지가 왔습니다. 면회인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세아의 아버지였죠. 세아는 면회를 거부하려 했지만 강제로 면회실로 끌려갔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늘어났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죠. 아버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세아도 마지못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세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하진 일병이 죽었어요. 저 때문에, 당신 때문에. 세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국가의 일이요? 세아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국민의 아버지라면서 내 목소리는 국민이 아니었나요? 하진 일병의 목소리는요? 우리는 당신의 국민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군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힘을 기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를 믿어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당신이 원했던 겁니까? 아버지는 말없이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세아도 똑같이 손을 댔죠.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유리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세아야, 아빠는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당신도 국가도 정의도. 세아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부르고 또 불렀지만 세아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대통령은 빈 의자만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일 수는 있어도 아버지일 수는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세아는 독방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절망이 그녀를 삼켰죠. 이제 끝이구나. 세아는 생각했습니다. 하진이 죽었고 증거도 사라졌을 겁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아는 몰랐습니다. 하진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조사단장이 그 USB를 확보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세아는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참석한 특별조사였습니다. 세아는 무기력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세아 중위,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시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대령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그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윤세아가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실이. 하지만 세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민정수석이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진 일병이 목숨을 걸고 지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USB에는 훈련 당일의 원본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진이 성공한 겁니까? 민정수석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에 진실이 펼쳐졌죠. 세아는 무고했습니다. 오발 사고는 장비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박대령을 비롯한 부대 고위 간부들이 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 증언을 강요했으며 심지어 하진 일병을 살해했습니다. 박대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입 닥치시오. 장관이 호통쳤습니다. 헌병들이 박대령에게 수갑을 채웠죠. 박대령은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윤세아는 대통령 딸이잖아. 그 방패로 이긴 거야. 세아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박대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군인으로 싸웠습니다. 하진 일병도 진실도 모두 군인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박대령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죠.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린 병사의 미소가 눈에 선했습니다. 하진아, 고마워. 내가 지킨 진실, 내가 이어갈게. 세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특별조사가 끝나고 세아는 석방되었습니다. 구치소 철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자유의 공기였지만 세아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특별검사를 구성했습니다. 박대령뿐만 아니라 부대 내 부패 커넥션 전체를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죠. 대통령 딸, 군 부패 폭로, 젊은 병사의 숭고한 희생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세아는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게 달랐죠. 병사들은 세아를 보면 경례를 했고 장교들은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누구도 세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후 세아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아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통신실이었습니다. 하진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그곳. 세아는 하진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하진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죠. 낡은 수첩, 펜,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세아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하진과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둘만 있는 사진이었죠. 세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진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중이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가 돌아보니 통신실 선임병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진이 마지막으로 이걸 남겼습니다. 선임병이 건넨 건 작은 편지였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진의 서툰 글씨가 보였죠. 중이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중이님은 무고하니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중이님이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중이님을 구하고 싶었어요.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군인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중이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진의 마지막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세아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하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이 부패한 시스템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며칠 후 세아는 군법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는 박대령을 비롯한 부패 간부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언론 카메라가 세아를 향했고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세아에게 물었습니다. 윤세아 중위, 이번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아는 박대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오랫동안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진실을 은폐하고 권력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죠. 저는 그 피해자였고 하진 일병은 그 진실을 밝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세아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의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킨다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의 딸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이 부패한 시스템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대령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 잘 들어라. 이 부대에 널 보호할 사람은 없다. 세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국가가 지켜요. 국가가. 세아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하진이 목숨 걸고 지킨 그 증거였죠.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부패한 지휘관들의 대화, 조작된 문서, 불법 자금 거래 내역까지. 하진 일병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입니다. 재판장이 USB를 받아 재생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펼쳐졌죠. 박대령과 간부들이 사건을 조작하는 장면, 병사들을 협박하는 음성,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들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박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고개를 떨궜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세아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쏟아졌죠. 중위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개입하셨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갔죠.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는 멈춰섰습니다. 하진 일병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진아, 내가 지킨 진실은 헛되지 않았어. 이제 내가 이어갈게. 약속할게. 세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기자들은 숙연해졌죠. 그 누구도 다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참모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군 내부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정수석이 보고했습니다. 국민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는 딸 세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법정에서 당당히 진실을 말하던 그 모습을. 군 개혁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진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십시오. 그가 지킨 건 한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국가의 정의였습니다.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세아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로서 딸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세아는 하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국립묘지에 새로 마련된 그의 자리였죠. 세아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이제 세상이 변할 거야. 내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 흩날렸죠. 세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이님 괜찮아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세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진이 지킨 진실을, 정의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대령과 부패 간부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죠. 군 내부에는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방부는 특별감찰관을 신설했고 부대마다 투명성 강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아의 삶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부대로 복귀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죠. 동료들은 세아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했고 병사들은 과도하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세아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딸이자 군 부패를 폭로한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 저녁 세아는 홀로 훈련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하진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1년 전쯤이었죠. 하진은 힘든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었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그를 나약하다고 질책했지만 세아는 달랐습니다. 세아는 하진을 의무실로 데려갔고 밤새 간호했죠. 그때 하진이 말했습니다. 중이님, 왜 저를 도와주세요? 세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군인은 동료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하진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진은 마지막 순간 세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거죠. 세아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너를 죽음으로 몰았구나. 하진아. 세아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가 돌아보니 국방부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윤중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장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군이 많이 변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저 때문이 아닙니다. 하진 일병 덕분이죠. 세아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진 일병의 희생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장관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신을 청와대로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세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세아의 가슴을 찔렀죠.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윤중이. 장관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가. 세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괴로워하십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지켜주지 못한 게 아닙니다. 지키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아가 쏘아붙였습니다. 장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세아는 일어서서 떠났습니다. 뒤에서 장관의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세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진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반복되었죠. 피투성이가 된 하진이 세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중이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세아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하진의 편지를 꺼냈죠.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를 그 편지. 세아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군인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하진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세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국방부는 세아에게 새로운 보직을 제안했습니다. 군 인권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는 것이었죠. 세아는 고민했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대통령의 딸에게 주는 명예직에 불과한 걸까요? 세아는 하진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그녀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세아가 찾아가자 하진의 어머니는 놀라며 맞이했습니다. 중이님이시죠? 하진이가 말했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아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두 사람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하진이가 편지를 남겼어요. 중이님 이야기를 많이 했더군요. 어머니는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아에게 건넸죠.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진이 어머니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엄마,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중이님은 무고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군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다 갈게요. 엄마를 사랑해요. 세아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도 그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이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진이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 아이는 언제나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슬픔과 자부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진이가 지킨 진실, 중이님이 이어주세요. 그게 하진이가 바라는 거예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하진의 뜻을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군 인권개선위원으로서 이 부패한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방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하지만 단순히 명예직으로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날 밤 세아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하진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투성이가 아니었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중이님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아는 꿈속에서 하진에게 대답했습니다. 응, 포기하지 않을게. 약속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아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진이 남긴 길을 따라 세아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군 인권개선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는 장성급 장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세아는 가장 젊은 위원이었지만 누구보다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군 내부 고발자 보호와 투명한 조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윤중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세아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한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문화를 바꾼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배신자로 보는 시선. 이 모든 걸 바꿔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아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진실이었죠.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모든 부대에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병사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들. 세아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세아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윤중이. 세아가 돌아보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대통령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세아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아는 망설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세아는 청와대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후 이곳에 온 것은 경호원들이 세아를 안내했고 세아는 집무실로 향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세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늙었다는 것을. 대통령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세아야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세아는 대답 대신 경례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예의였죠. 대통령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앉거라. 세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통령도 맞은편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내가 고통받을 때
나는 대통령이어야 했다.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그게 너무 괴로웠다.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이 가슴을 흔들었죠. 하지만 세아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각하께서 괴로우셨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하진 일병은 목숨을 잃었고요. 대통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를 불렀다.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있다. 대통령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군 개혁 특별법안이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 내부 고발자는 완전히 보호받을 것이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도 명문화된다. 세아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내용은 세아가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들이 거의 다 담겨 있었죠. 세아는 놀랐습니다. 이건 내가 옳았다. 군대가 바뀌어야 한다. 하진 일병 같은 희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아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제야 하시는 겁니까? 늦었다는 거 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아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서할 순 없었죠. 각하, 이 법안을 지지하겠습니다. 군인으로서. 하지만 세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당신을 용서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기다리마. 세아는 일어섰습니다. 떠나려는데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세아야. 네. 자랑스럽다. 내가.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세아는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청와대를 나서는 길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세아는 하진을 떠올렸습니다. 하진아,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특별법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군 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하진 일병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 제 딸 세아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방송을 보던 세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이 흐려졌죠. 세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순 없었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표였죠. 국민들도 환영했습니다. 하진 일병법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하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하진아, 법이 만들어졌어. 이제 너 같은 희생은 없을 거야.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퍼졌죠. 세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위님 잘했어요. 세아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진이 지킨 진실, 아버지가 만든 법, 그리고 세아가 이어갈 정의.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지고 있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을 맞이했고 강원도 산골 부대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예전의 그곳이 아니었죠. 부대 정문에는 하진 인권센터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진 일병을 기리며 만들어진 군 인권교육시설이었습니다.
세아는 이제 국방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군사학이 아닌 군 인권과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였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진 일병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추모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진의 어머니, 군 관계자들, 그리고 하진 일병법으로 보호받은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죠. 세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검은 정복을 입고 가슴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달았습니다. 추모사를 읽는 건 세아의 몫이었습니다. 세아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수많은 얼굴들이 보였죠. 세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 일병을 기억합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군인을 기억합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년 전 하진 일병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침묵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희생될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인이었으니까요. 진실을 지키는 게 군인의 본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세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하진 일병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킨 진실은 법이 되었고 그 법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3년간 700여 명의 병사들이 하진 일병법으로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진아,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어. 이제 이 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아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진의 어머니가 세아를 꽉 안아주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자부심의 눈물이었죠. 추모식이 끝나고 세아는 혼자 하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국립묘지의 그 자리, 3년 전과 똑같은 그곳. 하지만 무덤 주변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놓고 간 꽃들로 가득했죠. 하진을 기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아는 무릎을 꿇고 국화를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진아, 나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았어. 군대가 많이 변했어. 이제는 약한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내 덕분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죠. 세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아버지와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 아버지도 노력하고 있거든. 퇴임 후에는 군 인권재단을 만들겠대. 내 이름을 걸고 말이야.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하진아, 내가 지킨 세상에서 나는 계속 싸울 거야.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게 너와 나의 약속이잖아.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가 돌아보니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이미 퇴임한 아버지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경호원도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아야. 아버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세아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처음이었습니다. 세아가 각하가 아닌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오늘 추모사 잘 들었다. 하진 일병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구나. 네, 최고의 군인이었어요. 세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하진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죠. 하진 일병,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내 딸을, 이 나라를 지켜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아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하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죠. 잠시 후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세아야, 같이 밥 먹을까? 아빠가 오랜만에 해줄게. 세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두 사람은 나란히 묘지를 걸어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그림자가 겹쳐졌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아는 국방대학교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학기 강의안이 놓여 있었죠. 군 인권과 리더십 마이너스 하진 일병의 유산. 세아가 직접 만든 과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을 덮어가는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세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죠. 하진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중이님, 오늘 고마웠어요. 하진이가 중이님을 만나서 행복했을 거예요. 저도 행복합니다. 세아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행복한 건 저예요. 하진이를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아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대의 철문 위로 눈이 쌓이고 있었죠. 그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든 빛이 온 세상을 밝혔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국가란 결국 사람을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하진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진짜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세아는 그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세아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강의안을 펼치고 펜을 들었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약자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군인이란 국가가 아닌 사람을 지키는 자다. 마이너스 하진 일병에게 배운. 세아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죠.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아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진아, 잘 자. 그리고 고마워. 영원히. 부대 철문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진이 지키려 했던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숨쉬는 세상. 세아는 그 세상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하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화꽃이 핀 자리에서 새로운 봄이 올 것입니다. 하진의 희생이 씨앗이 되어 수많은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입니다. 세아는 미소 지으며 연구실 불을 껐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세아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하진이 걸었던 그 길을, 진실과 정의의 길을 따라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죠. 마치 하진이 세아에게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도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하진아. 그리고 고마워.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이 남긴 유산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아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갈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사람을 위해.